장기적 기교 임상 연구, 어떤 그 의학적인 치료의 효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골드 스탠다드인 거잖아요. 그 설계가.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 RCT를 해가지고 다 결과가 일관성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디서는 실효과가 있다고 어디서는 효과가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 그런 관련된 연구들을 모아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다른 연구들을 종합하는 papers that summarize other papers.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체계적 문헌 고찰, 시스템마틱 리뷰 또는 메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단 연구도 시스템마틱 리뷰를 할 수 있고 관찰 연구도 시스템마틱 리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거는 RCT에 관한 시스템마틱 리뷰가 위주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샘플을 가지고 체계적 문헌 고찰도 질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RCT를 우리가 크리티컬 어프레이저를 했듯이 시스템마틱 리뷰도 크리티컬 어프레이저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은 아니고 어떤 식으로 고찰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죠. 이 슬라이드는 이제 첫 시간에 여러분이 보신 슬라이드인데 그렇죠? 근거 중심 의학이 이제 베스트 리서치 에비던스하고 의사가 가지고 있는 임상적인 전문성, 클리니컬 엑스퍼티즈랑 그다음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선호도 이런 거를 같이 잘 인테그레이션, 통합을 하는 게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슨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런데 리서치 에비던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고 연구 설계가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에비던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분류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분류예요. 근데 이제 어떤 실험적인 연구죠. 실험적인 연구에서 무작위 배경을 해가지고 중재의 효능을 평가하는 연구, RCT가 있었죠. 그래서 에비던스의 하이라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RCT가 굉장히 상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상위가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상위는 원인, 결과, 관계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연구 설계다. 그렇죠? 밑으로 갈수록 그게 약한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RCT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실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잘 모르겠잖아요. RCT를 기껏 했는데. 그랬을 때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메타 분석이나 체계적 문헌 분석, 시스템 리뷰를 해서 나온 에비던스가 이 하이라키의 톱에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이 존재 때문에 이 질환이 좋아졌구나라고 원인, 결과, 코젤러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보다 포괄한 거고 여기 덜 포괄한 거다.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이 톱에 있는 요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EBM에서는 그죠?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모든 연구들이 다 RCT에서 나온 결과가 효과가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인슐린 주사잖아요. 이런 건 RCT 없이 그냥 되는 거예요. 타입 2 다이비티스에서 인슐린이 효과가 있다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대량의 출혈로 인해서 샥이 있을 때 수혈을 해주면은 회복이 된다든지 이거는 RCT가 없이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비포 애프터 그냥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로도 알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드물지만 그 중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펙트가 있을 때는 이렇게 RCT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드라마틱한 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RCT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진료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진료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랙티스를 할 때 스텝이 있었잖아요. 근데 환자가 오면은 문제를 만들고 리서치 퀘스천을 만든 다음에 그거에 답할 수 있는 서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치하는 거 여러분 했었죠. 그래서 유저 서치 해서 세블 스터디를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어떤 거에서는 좋다고 하고 어떤 거는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에비던스를
어플라이 해야 되는데 환자한테 그러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럴 때 이제 시스템마틱 리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언제 필요하냐면은 시스템마틱 리뷰는 이제 그런 상당한 그런 구체적인 그런 연구 질문이 있을 때, 임상적인 질문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1차 연구들이 존재할 때, 그리고 이런 1차 연구들에서 어디서는 좋다고 그러고 어디서는 안 좋다고 하고 이렇게 inconsistent, 일관되지 않는 결과들이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시스템마틱 리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마틱 리뷰란 무엇냐? 라고 한다면 리뷰죠, 리뷰. 이건 기본적으로 2차 연구예요. 세컨더리 리서치. 원래 있는 프라이머리 리서치를 모아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니까. 그런데 그냥 기존의 그런 고찰, 문헌 고찰, 이거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명확하게 만들어진 그런 클리니컬 퀘스천이 있어요. 임상적인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연구들을 찾아내는데 거기에서 그런 연구들을 찾아내고 선택하고 또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러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 굉장히 누구나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명백하고 객관적이고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여기서는 체계적이고 분명한 방법을 쓴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분석하고 그러는 방법이 다 시스템마틱하고 체계적이고 분명한 방법을 쓰게 되면은 이거를 시스템마틱 리뷰라고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마틱 리뷰를 할 때 특히 통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중재의 효과 크기 같은 거를 그 싱글 에스티메이트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 뭐가 뭐보다 몇 배 더 좋더라, 어디에 좋더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은 그거를 메타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연구 결과를 종합을 하는 방법인데 검색이라든지 포함 배제 기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문헌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고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문헌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걔들을 지난번에 여러분이 하셨던 크리티컬 어프레스 그 문헌이 옥인지 석인지 그죠? 평가하는 방법 득들림 위험 평가 이런 거를 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연구 방법을 써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은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과정이고 여기에는 해당 분야의 임상 전문가라든지 또 이런 방법론에 잘 아는 전문가, 그다음 통계학자, 요즘은 또 그 페이션트 그룹까지 같이 들어가가지고 공동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다학제적인 연구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리뷰는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고 부르고 어떤 리뷰는 그럼 그냥 리뷰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분명하게 그 목적과 방법을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면은 그게 체계적인 문헌 고찰인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럼 다른 고찰들은 목적과 방법이 분명하지 않느냐? 네, 분명하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방법이 바뀌기도 하고 목적이 바뀌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건 아니고 이건 미리 다 정해놓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고 재현이 가능한 그런 방법론을 사용을 해가지고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실험 연구, 사이언스에서 나오는 그런 실험 연구의 결과는 다른 사람이 그걸 따라하는 재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이언스의 특징이 리프로듀서빌리티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스템마틱 리뷰도 거기에 나온 방법 그대로 다시 하면 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고찰이라고 한다면은 시스템마틱 리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질문이 여러 가지, 트래디셔널 리뷰 질문이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는 clearly formulated question 그게 하나나 두 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서치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명확한 방법으로 어떻게 서치를 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 동안에 어느 DB에서 이런 식으로 서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어디를 대상으로 어떻게 서치를 했는지 좀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전문가들 이렇게 모은 것 같은 약간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inclusion, exclusion 크라이테리아가 여기는 없어요. 이건 다시 말하자면은
그 리뷰어의 입맛에 맞는 문헌만 채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기준이 있어서 그 들고 날고 포함 배제가 확실한 거죠. 그 다음에 스터디들을 여러 편이 있으면 그거를 컴바이닝 할 수 있죠.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는. 근데 일반 그런 전통적인 고찰에서는 컴바이닝 하는 건 없고 그냥 디스크립티브하게 서술하는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리뷰 중에 이제 체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수행을 하는 체계적인 문헌 고찰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또 통계적인 방법을 써서 메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진은 여러분 이 부분을 아세요? 몰라요? 그러게요. 모르시는구나. 저는 잘 아는데. 저희 엄마세요. 근데 왜 이 사진을 가져왔냐면 이럴 수가. 그러게요. 좀 더 졸릴 때 이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연세가 이제 71이신데 재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 들렀다가 가시다가 겨울철에 미끄러지신 거죠. 그런데 그래서 피뷸라가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이제 병원이 있는데, 종합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이제 철심을 박으셨죠. 그런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집에서 한 2달 정도 요양 가료를 하시면서 잘 침 치료도 받으시고 약도 드시고 해가지고 잘 돼서 이제 1년 동안 잘 지내시다가 1년 후에 다시 그 병원에 갔어요. 왜냐? 1년 전에 박은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돼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가셔서 철심을 빼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는 척추 천자를 한 거죠. 럼버 펑처를 한 거죠. 그래서 마취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수술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나오셨는데 의사가 24시간 동안 베드레스트를 해라 라고 지시를 한 거죠. 24시간 동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떠오른 게 있었어요. 99년에 란셋에 시스테마틱 리뷰가 한 편이 실렸는데 이게 바로 그거에 관한 시스테마틱 리뷰였거든요. 참고로 지금은 16년입니다. 2016년. 근데 여기 시스테마틱 리뷰에서 10편의 RCT를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스파이널 펑처를 하고 나서 부작용으로 두통이나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럴 때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으면 두통이 예방된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테스트, 진짜 그런지 아닌지 해보자 한 연구 10편을 모아가지고 체계적 문헌 고찰을 한 거죠. 했는데 베드 레스트 해도 헤데이크에 변화가 없더라. 그리고 자꾸 누워있으니까 허리만 더 아프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99년에. 그런데 이 UK 신경과들에서 이제 과의 프로토콜들이 있잖아요. 치료 매뉴얼 같은. 그런 매뉴얼들을 보면은 98년에도 사실 99년에 이 리뷰를 했으면 그 전에 10편의 연구들은 되게 그 전에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80% 이상이 still recommend bed rest 하더라. 럼바 펑처 이후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에비던스가 나와 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임상 현장에서. 심지어는 란셋의 81년에 럼바 펑처하고 누워있으면은 이런 부작용이 오히려 더 생긴다라는 근거가 17년 전에 이미 나왔었어요. 근데 임상에 반영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는 2001년에 캐네디안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저널 여기에 되게 좋은 저널인데 여기에 이제 나왔어요. 베드 레스트 하면 서비컬이나 럼바 펑처 이후에 베드 레스트 하면은 두통이 안 생길까? 이게 리서치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시스테마틱 리뷰 메타 분석을 했어요. 이렇게 이런 거 나온 문제예요. 메타 분석이에요. 근데 이거를 포레스트 오늘 할 건데 포레스트 플롯이라고 그래요. 숲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컨셉만 보면은 이거는 베드레스트를 짧게 하는 거고 아까 저희 엄마는 하루 종일 24시간 베드레스트 하라고 했거든요. 롱 베드레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그 차이가 없는 지점이야. 널인 지점이야. 꽉 나는 지점. 근데 여기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그 각 연구들에서 추정해낸 값들이죠. 그래서 이 값들이 이쪽으로 가면 롱 베드 레스트가 좋다는 거고, 그죠? 이쪽으로 가면 숏 베드 레스트가 좋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딱 보니까 어때요? 뭐 무슨 목적으로 마취하려고 했건 뭐 바이올로그래피 하려고 했건 다이그노스틱 목적으로 펑처를 했건 간에 어쨌든 이게 되게 이 꽉 나는 선에 다닥다닥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쵸? 보면은 이게 숏 베드 레스트나 롱 베드 레스트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에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 1월이죠. 저희 어머니가 그 철심을 빼신 수술을 받은 게 2016년 1월에 그 병원에서 24시간 베드레스트를 하라 럼바 펑처하고 나서 그래서 저는 2001년까지만 업데이트가 되어 있었고 제 입장에서는 에비던스가 그 뒤로는 에비던스 업데이트 안 돼서 바뀌었구나. 사람이 변하듯이 근거도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찾아봤죠. 그랬더니 15년인가 나왔을 거예요. 15년인가에 코크레인 시스테마틱 리뷰가 나와 있더라고요. 같은 주제로. 뭐냐면은 자세하고 수액을 보충해 주는 게 포스츄럴 펑처 헤데이크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리뷰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야 하고 봤죠. 이게 뭐냐면은 그 럼바 펑처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는데 그걸 하면은 그 CSF가 새 나오기 때문에 CSF가 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수액을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레스트를 여기서는 이제 바디 포지션이라 그랬는데 베드레스트 이제 누워 있으면은 헤데이크가 예방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두 가지가 효과가 있는지를 본 시스테마틱 리뷰예요.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이거는 원래 2013년에 나온 리뷰를 업데이트했대요. 그래서 한 편의 새로운 연구가 더 들어갔죠. 그래서 24편의 논문,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RCT가 24편이 있었어요. 그죠? 아까 1999년인가 10편 있었죠. 시스테마틱 리뷰 나온 거. 이제 24편이 됐고 2,996명의 환자를 대상 거의 3,000명 가까이 데리고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을 잘 들여다봤어요. We found low to moderate quality evidence that bed rest가 doesn't prevent onset of headache. 럼바 펑처하고 나서 헤데이크가 발생하는 거를 예방해 주는데 도움이 안 된다. bed rest가. 그런 파인딩이 있었고 그거는 뭐 자세에 내지는 이제 쉬는 그 기간에 롱 bed rest건 숏 bed rest건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수액을 보충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 엑스트라 플루이드 주는 것도. 심지어는 베드 레스트가 probably increases the chance of headache. 오히려 헤데이크가 더 많아진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론이 뭐냐면은 이 연구자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프랙티스는 이런 식의 진료는 should no longer be routinely recommended. 더 이상 루틴하게 추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15년인가 나온 SR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엄마 보고는 그 선생님 24시간 베드레스트를 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제가 한 일은
또 그때는 제가 을이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갑이고 그래서 또 뭐 스마트폰을 들이밀면서 2015년에 나온 코크레인 리뷰에서는 베드레스트를 하지 말라고 오히려 두통이 더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어찌 된 겁니까? 라고 따질 수는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전히 그런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근거와는 다른.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임상 현장으로 임플리멘트 되기까지는 또 그건 또 롱웨이인 거예요, 진짜로. 근데 재밌는 거는 24시간 베드레스트를 하라고서는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누워서 그럼 밥은 어떻게 먹냐고 일어나서 앉아서 먹어도 안 된대. 그럼 어떻게 누워서 먹냐고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병원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호자 입장으로 갈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그런 식의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죠. 이런 식으로 에비던스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어요. 식사를 누워서 하라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자 누가 시스테마틱 리뷰를 해야 될까? 리서치 팀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팀에는 구성원들을 보면은 이런 메소돌로지, 방법론에 잘 경쟁력이 있는 사람, 잘 아는 사람, 전문가가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그 중재, 지금 보고자 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침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네덜란드 역학자들이 초창기에는 80년대 초반 그럴 때는 침에 대해서 시스테마틱 리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침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되게 타당하지 않은 리뷰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컨디션, 지금 보고자 하는 질환에 대해서 또 잘 아는 사람이 리뷰를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시스테마틱 리뷰도 잘하고 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질환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 한 명이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팀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방법론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임상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파인딩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도 일할 때는 저는 침이나 메소돌로지 쪽으로는 조금 알지만 이제 컨디션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소화기내과 질환은 뭐 삼내과 교수님이랑 같이 일을 한다든지 요통이나 이런 쪽은 재활의학과 선생님이랑 치료과 선생님이랑 같이 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같이 해요. 같이 하는 게 또 재미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 도대체. 본과 2학년들은 혹시 경영 시간에 이거를 해볼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봅시다. 어떻게 이걸 하냐면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연구 질문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피코 넣어가지고 만들어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연구 질문이 있고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보통 있죠. 연구 질문이 있고 거기에 답을 하기 위한 말하자면은 1차 연구들을 찾는 거죠. 찾아서 그 중에서 이제 포함 배제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들을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그 연구들을 뽑아냈으면 이제 거기에서 데이터를, 자료를 추출해야 돼요. 자료를 추출하고 추출만 하면 다냐? 그러면 그냥 서머리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여러분 저널에 논문이 실렸다고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논문이 얼마나 빗둘림 위험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작업, 크리티컬 어프레이절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요약을 하고 할 수 있으면은 그 결과를 이제 컴바이닝 하는 거죠. 하나의 연구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했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모든 이런 과정은 프로토콜, 연구 계획서에 사전에 다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실험할 때도 연구 계획을, 실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체계적 문헌 고찰을 할 때도 계획을 다 세워야 돼요. 그리고 계획을 세운 그 프로토콜을 이게 또 하나의 논문이 돼요. 그래서 프로토콜 논문을 그 왜 클리니컬 트라이얼도 레지스트리가 있어서 등록했었죠. 그것처럼 이 시스테마틱 리뷰에 대한 프로토콜도 레지스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해요. 등록하고 그걸 논문으로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지난번에 왜 RCT를 그렇게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죠? 그렇게 하면은 원래 계획대로 수행을 하고 보고를 하게 되는 있잖아요. 근데 안 그러면 중간에 막 사람들이 바꿔요. 그러면은 이제 근거가 왜곡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시스테마틱 리뷰도 중간에 막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근거가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미 다 처음부터 정해놓고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투명하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시스테마틱 리뷰는 미리 정해진 계획, 즉 연구계획서, 프로토콜에 따라서 수행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제 모든 시스테마틱 리뷰 수행하는 스텝마다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어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리뷰를 할 때 결과를 알잖아요.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방법을 바꾸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 다 어떻게 자기가 할지 분석을 할지 그런 계획을 다 정해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트옥 사후에 어떤 결정을 내려서 추가적인 분석을 하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할 수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분명히 바이어스가 많이 들어간 결과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텝 1부터 우리가 하나씩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처음에는 리서치 퀘스천을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리서치 퀘스천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피코가 들어간 리서치 퀘스천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P는 그러니까 population이나 patient group 누구한테 어떤 치료가 인터벤션 중재가 그죠? 그 다음에 뭐에 비해서 어떤 평가 지표를 좋게 하냐 그게 이제 질문인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RCT만 추출을 하겠다든지 스터디 디자인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뭐 observational 스터디 넣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서치 퀘스천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 볼까요? 이 코크레인 데이터베이스 오브 시스테마틱 리뷰는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만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뉴라미니데이즈 인히비터스 NI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성인하고 어린이에서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리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르지만 우리가 타미플루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리뷰를 왜 하게 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이런 것 때문에 이 타미플루를 각 나라의 정부들에서 막 사재기를 했잖아요. 그쵸?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스톡파일드 되고 퍼블릭 헬스 에이전시에서 이제 레커멘드 하고 있다. 이 시즈널 팬데믹 인플루엔자를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자,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 실제로 이 뉴라미니데이스 이니비터 요 약들이 베네핏하고 함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스테마틱 리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published, unpublished study, 플라시보 컨트롤 트라이얼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리뷰를 한 거죠. 그런 리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눠드린 프린트에서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피코를 여러분이 혹시 뽑아낼 수 있는지 한번 봐보실래요? 찾아보셨어요? 그럼 환자는 누굽니까? 네, 뭐라고요? 그래요. 근데 confirmed or suspected exposure to naturally occurring influenza 이렇게 되는 거겠죠? patient group은? 그러면 intervention은 뭐죠? 그죠? 이거죠. 여기 NI에 들어가는 그 타미플루하고 릴렌자 그거는 이제 상품명이긴 하지만 어려운 이름이 있었는데 네, 자나미비르하고 오셀텔마비르 이게 있었죠. 그게 이제 인터벤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코 C는 뭐죠? 플라시보에 비해서 아웃컴이 뭐였죠? 여기 아웃컴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요. 근데 그 베네핏을 뭘로 봤냐면은 그 첫
증상이 최초로 그 경감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죠?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관련된 그런 결과치들이라든지 합병증이라든지 입원을 얼마나 했는지라든지 이제 이상 반응 이런 것들이 아웃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앱스트랙트의 그 피코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RCT에서도 우리가 앱스트랙트에서 피코를 찾아냈었죠.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결과를 간단하게 보시면 그 처음으로 그 증상이 경감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면은 거의 일주일이 안 돼요. 두 가지 약 다 일주일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입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효과가 없다고. 입원을 막아주거나 이제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내용이 지금 여러분 프린트에 안 나와 있죠. 제가 나중에 다시 드리던가 하고, 여기 그 저자들의 결론을 보면은 재밌는 것이 이 약들이 작고 비특이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처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 경감 시키는 데 있어서, 그것도 성인에서만. 그리고 천식이 있는 어린이에서는 듣지를 않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방 목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예방 목적으로 쓰는 거는 이제 그런 심토마틱 인플루엔자가 생기는 그런 위험을 줄여주기는 하는데, 어쨌든 여기 대세는 그 이걸로 하면은 또 이런 이상 반응, 노지아나 보미팅, 그다음에 사이키애트릭 이펙스, 그다음에 신장 관련된 그런 이벤트, 이런 것들이 또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 나라 정부들에서 사재기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한 게 이 논문의 결론이었어요. 뭐 그 뒤로 이제 이 로슈나 글락스스미스클라인이나 이런 데서 막 연구자들을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거에 반박하는 논문을 막 내고 그러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여러분 요즘 옥시 사태가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리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그 요약된 내용을 보면 타미플루하고 렐렌자, 이게 상품명인데 그 두 가지 약,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논문을 그 논문이 나오고 나서 이제 되게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그 플라시보에 비해서 타미플루를 먹으면은 그게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그런 증상을 더 빨리 경감시켜주는, 근데 결국에는 just half a day만,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한 거죠. 아까 small non-specific effects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밖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사재기를 할 정도로 효과가 굉장히 있는 약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 이 코크레인의 그 편집장이 얘기를 하기는, 여기서도 뭐 이 링크가 여러분한테 그 프린트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다 이제 객관적으로 잘 되어 있는, 그죠? 그런 뭐 이해관계 상충이나 이런 거 없이 잘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볼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사재기를 하거나 막 굉장히 막 그 레커멘드 하는 그런 거는 잘못된 프랙티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그 피코를 앱스트랙트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 더 볼까요? 피코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는 그 부르펜 시럽 있죠? 이부프로펜. 그거하고 옥시코돈하고 마약성 진통제, 그거하고 이제 수술 후에 급성 통증이 있는데, 거기에서 진통 효과가 이거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먹는 경우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시스테마틱 리뷰가 있어요. 코크레인 리뷰인데, 여기서도 빨리 여러분들이 찾아보시죠. 피코를. P는 뭐죠?
moderate to severe post-operative pain이죠. 그죠? 이게 중등도에서 심한 정도까지의 수술 후의 통증, acute pain인데 거기에 그게 있는 환자들, 그죠? 거기에서 인터벤션은 뭐죠? 그쵸? 그렇게 한 번 먹는 거. 그게 comparison은 뭐죠? comparator는 플라시보의 그렇죠. 플라시보 혹은 그 이부프로펜만 먹는 거 같은 용량으로 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웃컴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아날제식 이피커시니까는 통증을 받겠죠. 그런 식으로 통증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제 이런 거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다 초록에서 피코를 찾아가지고 리서치 퀘스천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리서치 퀘스천을 이제 우리가 세웠으면은 지금 이제 리뷰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서칭. 근데 여러분이 지난번에 했던 서칭과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그렇게 이렇게 서칭을 퀵 엔터 디하게 하면은 빠져나가는 논문들이 되게 많잖아요.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빨리 환자를 EBM 프랙티스를 할 때 하는 식의 서칭인 거고, 그거 말고 시스템atics 리뷰를 할 때는 모든 관련된 논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한 그물을 던져서 서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 없이.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거를 서칭을 할 때는 내가 세운 그 리서치 퀘스천에 대답을 하는 시스템atics 리뷰가 이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남이 해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일단 찾아보시고, 시스템atics 리뷰를 찾아보시고, 있으면은 하지 말고, 없으면은 해볼 만한 거죠. 근데 대부분 꽤 많이 있어요. 침이나 이런 분야에서 이미.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지만. 자, 찾을 때에는 1차 연구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냥 저널에 나온 것만 찾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연구를 했지만 퍼블리시를 못하고 세상의 빛을 못 보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연구까지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published, unpublished 스터디를 다 unpublished 스터디는 그레이 리터러처, 이제 회색 문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다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서 찾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미 알고 있는 DB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통은 컨벤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엠베이스나 매드라인, 펀메드 같은 거나 코크레인 아까 이런 쪽을 찾으세요. 코크레인의 시스템atics 리뷰만 있는 게 아니라 RCT에 대한 DB도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찾으시면 이 세 개가 코어 메디컬 DB예요. 그래서 시스템atics 리뷰를 할 때 이게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재원이 없어서 모든 그 DB를 다 찾을 수 없다. 그러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게 이 세 개예요. 이거는 찾아야 돼요. 반드시. 매드라인은 이제 커버리지가 제일 좋고 엠베이스는 그 유럽 쪽에 그런 생약이나 이런 쪽에 커버리지가 조금 더 있어요. 매드라인보다. 그래서 한약이나 이런 쪽을 찾을 때는 엠베이스를 찾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코크레인은 사실은 매드라인하고 엠베이스하고 조금 다른 잡다한 것들을 합해놓은 DB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빠진 거 없는지 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더블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컨벤셔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스페셜라이즈 특화된 DB가 있는데, 특화된 DB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CNKI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중국 쪽 DB인데 굉장히 많은 문헌을 커버하고 있거든요. 거의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철학이나 뭐 농학이나 공학이나 과학 분야 이런 거 다 커버하고 있어요. 역사나 뭐 이런 쪽까지. 그리고 좋은 점은 원문이 다 액세스가 돼요. 물론 학교에서 이제 돈을 내고 구독을 하는 거지만 우리 학교도 구독을 하고 있는데 94년부터 지금까지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4년 이전에 있는 CNKI에 있는 논문을 못 본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게 굉장히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을 거예요. 계속 그걸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CNKI는 침이나 한약이나 이런 게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이나 한약에 대해서 시스템마틱 리뷰를 하려면 CNK를 I를 안 찾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CNKI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VIP라든지 왕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되게 많거든요, DB가. 중국 사람들 그 DB들 굉장히 많이 찾아서 체계적 문헌고 잘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트라이얼 레지스트리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www.clinicaltrials.gov 이거 찾으면 되겠죠. 이거는 왜 찾냐면 지금 우리가 모든 에비던스를 다 모아가지고 그 빗둘림이 없는 근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진행된 연구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들어갔을 때 이 리뷰의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레지스트리에서 어떤 뭐 대규모 새로 한 연구가 끝났다. 근데 자기가 지금 하는 리뷰하고 맞는 논문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를. 그럼 이제 지금 투고 중이니까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죠. 어쨌든 그런 거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시스템마틱 리뷰는 아니더라도 그냥 리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뒤에 참고 문헌 같은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혹시 빠진 게 없는지, 서칭을 아무리 잘해도 반드시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가지고 나온 무작위 배정 비교임상 연구의 참고 문헌들도 찾아야 돼요. 굉장히 긴 작업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지겨운 작업이죠. 그 다음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 연구자들 그런 데다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관련된 시스템마틱 리뷰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 스터디가 있냐 물어볼 수도 있고, 아까 타미플루나 이런 쪽은 제약회사에서 로슈나 그런 데서 데이터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모든 데이터를 다 하기 위해서. 제약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퍼블리시 안 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아시죠? 그리고 거기에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가 굉장히 있는 걸 아시죠? 자기네들한테 유리하지 않은 데이터는 발표를 안 해요. 요번에 그 사태를 보셔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약회사들에서. 그래서 All Trials 캠페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트라이얼을 하면 다 공개하라는 거야. 결과를. 그게 자기네 회사의 이익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려고 하겠지만, 그렇지만 다 하자고, 퍼블릭하게 공개하자고 하는 캠페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그 있을 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생약이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나오잖아요. OTC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허벌 메디슨 같은 것들. 그거 연구를 할 때 제약 그거 만든 제약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체계적 문헌고 잘 하는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 연락을 해서 데이터를 받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또 학술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학술대회에서 이제 포스터로 발표하고 뭐 구두 발표하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결과를 발표한 게 반드시 퍼블리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학술대회 초록으로 생을 끝낼 수도 있어요. 어떤 연구는. 그죠? 그렇지만 그것도 다 찾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이거를 처음 할 때 그때 이제 그 맡겨진 주제가 침하고 암과 관련된 통증에 침이 효과가 있는지를 시스템마틱 리뷰를 제가 제일 처음 하게 되었었어요. 그게 벌써 한 13, 14년 전인데, 근데 제가 침은 잘 알지 몰라도 암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컨벤셔널 DB도 찾고 스페셜라이즈드 DB도 찾고 뭐 다 찾았는데 이쪽을 찾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논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투고를 했어요. 투고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리뷰한테 커멘트가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누구누구의 논문을 빼먹었다. 그 논문이 퍼블리시는 안 됐지만 이 분야의 학술대에 다닌 사람들은 다 안다. 어떻게 이걸 빼먹고 시스템마틱 리뷰라고 하냐. 이런 코멘트를 받았어요. 찾아보니까 그 연구가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저널 클리니컬 온콜로지에 굉장히 좋은 저널에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리뷰를 해가지고 다시 다른 저널에 내가지고
억셉트가 된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 알거든요. 누가 어디서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 리뷰가 들어가가지고 결과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자, 그 다음에 Consider Languages 그랬는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논문은 뭐가 있을까요? 국어로 된 논문, 영어로 된 논문, 중국어로 된 논문,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스웨덴말, 프랑스말. 지금 말하는 나라들은 다 침연구를 많이 하는 나라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번역을 맡겨가지고 하려면 다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 되는 거죠. 이 연구가. 돈이 그냥 책상에 컴퓨터랑 뭐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랭귀지에 제한을 해가지고 뭐 찾겠다든지 뭐 그런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 중국어에 이제 접근이 잘 안 되니까 보통 중국인 연구자를 많이 껴가지고 이렇게 체계적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하죠, 요즘에. 자, 그 다음에 duplicate publication. 트라이얼은 한 번 했는데 여러 번 퍼블리시 하는 거죠. 이 저널에 저 저널에. 그게 이제 중복 게재, 그죠? 중복 게재인데 중복 게재인 거를 모르고 마치 한 번 연구를 했는데 두 편을 다 리뷰에 포함을 시키면 근거가 왜곡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 눈으로 이게 한 번 연구한 건데 두 번 낸 건지 이걸 잘 살펴서 만약에 중복이면 보통 학위 논문을 내고 그거를 또 저널에 내잖아요. 그럼 걔네는 하나로 카운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데이터는 그 둘에서 익스트랙트를 하더라도 그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저는 4개까지 한 적을 봤어요. 4번 실었어요. 동유럽에서 나온 논문이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밝혀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사실은 중국 논문들이 굉장히 이게 심해요. 저자도 다르고 다 다른데 토시 하나 안 빼고 똑같은 거예요. 논문이. 그게 되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이 서칭 하는데 몇 개월씩 걸려요. 진짜로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DB 중에 우리가 익숙한 컨벤셔널 DB 중에 펀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엠베이스. 여기 보면은 30일 돈 내고, 그죠? 돈 내고 이거 하면은 그죠? Ideal for a single systematic review라고 되어 있죠. 한 달 동안 엠베이스 그 동안에 이제 찾아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코크레인 DB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말씀드린 이게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CNKI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여기 분야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찾는 건데 메디슨, 하이진 이쪽에서 우리는 주로 찾겠죠. 근데 사이언스나 이런 쪽에서도 논문이 친논문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소셜 사이언스 쪽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저널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2010년 자료니까 어쨌든 굉장히 많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 그 밑으로 내려가고 옛날로 내려가고 있죠. 중국 정부에서 청와대랑 해가지고 만드는 굉장히 엄청난 DB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검색을 할 때 실제로 여러분이 이걸 검색을 해볼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중문 플랫폼하고 영문 플랫폼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실제로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영문 플랫폼에서는 찾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영문 플랫폼에 아큐펑처라고 넣었잖아요. 그럼 100편이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중문 플랫폼에 뭐 그 아큐펑처에 해당하는 침이라는 이제 한자를 넣으면 100편이 나오지 않고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그리고 영문이 항상 적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문 플랫폼을 써야 되고 영문을 찾으면 그만큼 미싱하는 게 훨씬 많다는 얘기고 중문을 찾아야 되고 또 문제는 중문을 찾을 때 번자로 넣으면 안 돼요. 번자로 넣어도 찾아지긴 하는데 번자로 친구라고 넣었을 때랑 간자로 친구라고 넣었을 때랑 결과가 달라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간자로 중국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찾으셔야 됩니다. 요즘에 중국 DB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 레지스트리 이거는 여러분이 보셨던 거죠.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하는 주제나 질환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실제로 지금 내가 그 DB에서 찾은 거 나온 거 이외에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완료된 트라이얼이 있는지 이런 거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찾으면은 결국에 이제 찾아서 정리한 내용을 그림 하나로 요약을 하게 돼 있어요. 논문에서는. 그래서 거의 모든 체계적 문헌 고찰의 피겨 1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플로우 다이어그램인데 그 문헌 검색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플로우 차트인 거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했던 논문 중에서 하나 가져온 건데 처음에는 1821건을 핸 서칭하고 데이터베이스 서칭을 해가지고 찾아낸 거죠. 그럼 그 중에서 겹치는 게 있잖아요. 엠베이스에도 나온 게 펌메드에도 나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를 중복된 걸 걸르고 1701편에서 스크리닝을 쫙 해가지고 1557편은 타이틀하고 앱스트랙트를 보니까는 관련이 없는 논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외시켰어요. 이거는 서치를 잘못한 게 아니냐, 무슨 1700개 중에서 1500개도 넘게 걸러내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게 DB의 인덱싱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 그물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촘촘한 걸 던져야 된다고. 근데 성긴 그물을 던질수록 조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은 빨리 할 수 있겠죠. 근데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더라도 굉장히 촘촘하게 그 검색 전략을 짜가지고 던지는 게 마땅해요. 그래서 어쨌든 144편은 이제 이거는 원문들을 다 구해가지고 읽은 거죠. 실제로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봤더니 133편이 이게 알고 보니까 침이 아니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어큐트 로우 백페인, 그러니까 급성 요부 염좌, 허리 삐끗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침이 효과가 이제 되게 많이 오는 질환이잖아요. 한의원에. 만성 요통, 크로닉 로우 백페인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만성하고 급성하고 섞여 있는 연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이유들로 제외한 거예요. 그게 128편이었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이나 아직 결과가 안 나온 논문이 4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앱스트랙트 그 여기 포함된 논문에 그 학술대회에 먼저 발표를 하고 나중에 이제 퍼블리시된 논문.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카운트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133편이 빠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11편의 무작위 배정 비교 임상 연구가 들어왔고 그 중에서 메타 분석 통계적으로 컴바이닝 할 수 있는 거는 7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아이덴티파이 하고 어떤 연구가 있는지 스크리닝을 해서 포함 배제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포함시키는 과정. 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체계적 문헌 고찰의 피겨 1은 이 플로우 다이어그램이에요. 이 프리즈마라는 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체계적 문헌 고찰을 해도 막 제멋대로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통일된 방식으로 좀 빠뜨리지 말고 보고를 하자. 그래서 preferred reporting items of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뭐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메타 분석이나 그 체계적 문헌 고찰을 할 때는 논문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보고해라 라는 가이드라인에 이 플로우 다이어그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대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모든 체계적 문헌 고찰에는 이게 있고 그 여기 나와 있는 방법대로 서칭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재현이 될 수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익스트랙션인데 우리가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스텝 3를 보도록 합시다.